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과정이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팀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빠르긴 한데 축구 선수들 출신들 보면 공이 발에 비에 막 붙어 다니잖아. 그게 안 보이는데 축구 선수 맞나 뭐 이런. 근데 빠르긴 빨라. 그래서 위잉이나 이런 데 세워놓으니까 예. 아주 요긴하게. 갑자기 왜 그 얘기하세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우리가 축구 킥을 할 때도 그렇고 다 골프 칠 때도 그렇고 그 프로들이 늘 하는 얘기가 힘 빼고 그죠? 네. 힘 빼고 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저는 좀 킥이 안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힘 빼고 차는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축구도 힘 빼고 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메시 보면 대단하다 싶은 게 그 세계적인 수비수들 사이에서 예, 뭐 강력한 뭐 그치 옛날에 그 호나우두는 보면 예. 이 무회전 킥 뭐 예. 이런 걸로 막 속수무책에 그런 킥을 많이 날리는데 보면 시원하지. 예, 시원합니다. 근데 메시는 탁탁탁탁 제끼고 자 골키퍼가 손이 안 닿는 쪽으로 그냥 패스하듯이 그냥 힘안 들이고. 또 굴리면서 넣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힘 빼고 축구한다는 게 그리고 강약 조절을 항상 이제 강약 조절이 있어야 되구나. 예. 강하게 가다가 약하게 가다가 강하게 가다가 예, 그런 강약 조절이 그게 아마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피아노든 연주도 보면 힘이 너무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도원 연구원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잖아요. 리포트를 보면 아직 힘이 너무 들어가 있거든요. 힘 빼야 돼. 힘 빼야 되는 의미로 하나만 저는 최근에도 김도원 연구원 자료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반도체 가격 수출에 이거 보고 그렇구나 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7월은 가격의 왜곡을 만들었고 8월은 그 왜곡을 빠르게 되돌리고 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7월 급락이 가격의 왜곡인지 그 전에 형성됐던 시장의 가격이 왜곡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계속 시장은 왜 여기서 이런 가격 조정을 줬고 왜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는가 계속 이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해석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시장에 대한 숙제가 풀려요. 시장이 그래서 아까 우리 최 부사장님이 뭐 하이힐까지 뭐 온갖 시장이 주는 데이터를 다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시장이 얘기하는 게 뭔가 그렇죠?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 신호는 또 뭔지 보는 걸 이제 하는데 좀 전에 이제 키옥시아 주가도 보긴 했었지만 키옥시아 주가도 지금 뭐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 45% 고점 대비. 그래서 11만 2,700엔을 갔다가 최근에 36,000엔까지 빠졌더라고요. 36,000엔까지. 이렇게 아니 실적이 되게 좋잖아, 그죠? 실적을 동반하면서 올라오는 주식인데 이런 가격 조정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거기에 뭐 레오폴드도 있긴 한데 그러면 레오폴드는 왜 청산됐을까?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이 주가를 만들었었구나. 그래서 7월은 가격의 왜곡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7월 이렇게 떨어진 거는 그 떨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시장이 떨어진 게 잘못된 거지. 그 전까지 올라가고 이런 강세가 유지되는 게 맞는 건데 7월의 가격 조정은 이게 잘못된 거야. 이 부분이 좀 더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보면서 시장의 원인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고요.
신용잔고 그 왜곡을 만드는 내재 가치에 안 붙어 있다 했잖아요. 예. 저는 유진 파머 교수의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을 보면서 그렇구나 했다가 아니 기업의 펀더멘탈은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아니 저렇게 확 올랐다가 지금 또 마이너스 60 갔다가 이거 뭐냐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늘 효율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건 아니구나. 그다음에 이 비효율적으로 갔을 때는 왜 그런 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조지 소로스의 제기이론에서 그래서 그렇고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내용의 그 다음은 확산이다. 이 모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정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익과 숫자가 다 동반되는 기업들 그리고 확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여러 가지로 보면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원화의 방향인데 원화 가치가 1,500 이번에 6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딱 추세가 일단은 꺾였어요. 위로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는 확실히 꺾였고 얼마나 강세로 갈 건가 요거만 남아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엔화 얘기했고 한국 원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원화 약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이 강력한 얘기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원화 자산, 원화 표시 주식을 들고 가야 되겠네.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심리가 바뀌었을 거라. 그러면 함부로 못 때려. 함부로 때리지 못하고 일단 환율이 되게 방향을 좋게 잡았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뭐 ROE도 보여주셨지만 가장 강한 이익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익 개선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PER도 최근에 좀 착해진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딱 하나 이제 금리만 좀 떨어지면 되는데 이놈의 금리는 도대체 언제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있고 미국도 아까 전무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늘어나서 그게 전반적인 채권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우 지수 맞추기 힘든 다우를 잘 맞추는 우리 해수부로 네. 해수 선녀로 잠시 변신해가지고 금리는 좀 언제 떨어지는지 한번 금리요? 저는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방금 손몸에서 눈 감길래 금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국, 이제 프랑스라든지 유럽 쪽도 워낙 이제 재정위기 이야기 나오면서 뛰고 있고, 국채 금리가.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AI 때문에 자금 조달에 회사채 발행하고 나서면, 지수가 등락을 이어가도 금리가 잡히는 시점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고용이 계속 저는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고용이요? 고용 안 좋게 나오고 고물가 속에서 소비도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고용 안 좋게 나오고 소비 안 좋게 나오면 미국의 GDP도 소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슬로우해지는 모습, 그 다음에 고용도 좀 악화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면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서 시장에 위협이 될 수는 있는데 금리 부분이 하여튼 유가가 좀 나중에 좀 잡히고 그죠. 그러면 저는 하반기랑 내년 특히나 내년이 금리가 좀
의미 있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지금 짝수해 중간선거가 11월 초에 있으니까 하여튼 요 8, 9, 10 요 한 석 달만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역발상 투자 계속 올라가면 다시 좀 줄이시고 다시 떨어질까? 다시 얼마든지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고금리 때문에 시장의 발목을 금리가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박준혁 주임이 얘기해 준 비트코인 수익률은 8월 말부터 중간 선거가 있는 있는 날까지 수익률 얘기를 해줬었는데 2014년, 18년, 22년도에 연간으로 보면 가상화폐가 2014년에 30% 빠졌고요. 비트코인. 예. 2018년에 74% 빠졌어요. 와. 그리고 22년에도 64%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올해 시장 전망을 할 때 가상화폐가 제일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양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빠진다 이렇게 가상화폐를 되게 불리시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 폭락했는데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 빠진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퀀트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생각하는 거랑 현실은 다를 수가 있다.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던 거,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는 내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사실이 그게 사실이 아닐 때, 그럴 때 공경에 빠진다고. 우리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확신을 하고 있는 그게 사실이 아닐 때. 그래서 꾸준히 이것저것 분석을 다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도 지금 박스권에 갇혔지만 이 박스권에 갇혔을 때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강세장은 어떻게 보면 좀 끝나고 지금 조정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뭐 조정장에 들어갔을 때의 전략과 강세장에서의 전략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이 조정장에서 소위 말해서 드래컨 밀러가 얘기하신 것처럼 곰도 돈 벌고 황소도 돈 벌고 돼지는 도살당한다고 하지만 나는 돼지가 되는다. 그게 주도주 쫓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래컨 밀러의 전략은 강세장에서 맞는 전략이에요. 근데 조정장에 들어가거나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실력 없는 사람이 반드시 뒤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뒤에 쫓아가게. 드래컨 밀러 같은 절대 고수가 이번에 이쪽이네 하고 확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자금이 그냥 뭐 몇천억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력자들이 확 들어오면서 시세가 강해져요. 거기에다가 레오폴드 같은 그런 후발 해치펀드 이런 애들도 막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면서 시세가 또 강해지죠. 그러면서 나도 저거 사야 되냐 하면서 뒤늦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드래컨 밀러가 이번에 보니까 고점에서 매도 잘 하고 나왔더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때리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때리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시세가 이란 전쟁 이런 걸로 꺾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이게 위험신호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왜 이렇게 많이 빠진지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도 왜 이렇게 세지? 센 사람들이 들어와서 센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확 빠지는 거는 그 센 사람들이 이제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한 100조, 200조를 팔다 보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자금 한 2조만 하더라도 그죠?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200조 이는 자금들이
사면서 시세가 강해지고 또 팔면서 시세가 약해지거든. 그러다 보면 확 꺾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주포들이 때릴 때 시세가 확 꺾이니까 또 거기서 산다는 거죠. 일반인 투자자들은.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쪽 쫓아다니고 저쪽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 도살당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그런 건데, 왜냐하면 이 주식 시장이 얼마나 이 내곡하고 살벌한 시장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슬러르라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정확하게 영어식 표현도 도살당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대진가 아니면 곰인가 황소인가, 예, 내가 어떤 투자자인가 제가 자꾸만 최근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곰이나 황소 그냥 계속 그냥 주구장창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아. 오히려 그냥 막 이 왔다 갔다 해. 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곰은 누구예요? 그냥 고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방어주로 심심하지만 고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들은 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 확 벌었다가 또 확 터졌다가, 근데 레버리지만 쓰고 있지 않으면 또 나중에 강세장이 돌아오면 또 올라갈 거고, 그죠? 그런데 내가 실력이 안 되면서 막 이쪽 쫓아가지고 저쪽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정장이 들어가면 그나마 이 역발상 매매하는 분들, 짧게 먹고 치고 빠지고 하는 분들은 이런 장에서는 돈 벌어요. 이런 장에서는 올라가면 팔고 뭐 내려가면 사고 뭐. 근데 강세장이 도래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빨리 팔아서 못 먹고, 네,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이 박스 매매도 아무튼 지금 보시면 구조적 성장주 내에서 박스 매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성장주죠.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 뭐 LIG 넥슨도 그랬고, 이게 구조적 성장주기 때문에 박스 매매가 가능하고, 밸류에이션이 아까 뭐 21배면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밸류에이션을 주로 쫙 그어놓고 밸류에이션 트레이딩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중간 선거가 있는 때까지는 아까 준혁 주임이 얘기해 주셨듯이 중간 선거 10월 말까지는 어쨌든 요거는 조정장이다. 그게 조정장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죠? 예. 가격 조정이 심한 조정장이 있고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지루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한 박스권 조정. 지금 지루한 이제 좀 박스권 조정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에 기자가 전화 왔더라고. 아, 네. 전화 와가지고 제가 했던 그 월간 전망 자료 우리가 테슬리 TV에 올려놨잖아. 그 월간 전망 자료에서 전무님이 2주 동안 반등이 들어갔다가 3주째부터 다시 꺾인다라고 돼 있는데, 어제 이제 낮에 시장이 쭉 밀리니까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생각해 보니까 이 급락했을 때의 패턴이 지난번 이란 전쟁 때도 그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작년 25년 4월 달에 관세 폭탄으로 확 꺾였을 때, 그때는 제가 V자로 올라간 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V자죠. 그죠?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그때 PBR 1배 미만이었잖아요. PBR 1배 미만에서 너무 싼 영역에서 더 싼 영역으로 만든다? 그러면 되게 싸게 샀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조금 싼 영역으로 됐다고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비싸졌을 때 팔아야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딥밸류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조정은 빨리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이란 전쟁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 6,300에서 조정 왔었으니까
지금은 PBR 1배가 3,500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3,000이 PBR 1배거든. 그러면 PBR 2배 이상에서 굉장히 이격도 과열된 상황에서 조정이 빡 나오잖아. 그러면 위에서 막 그 과열에 막 들어갔던 사람들의 수급이 꼬이면서 절대 V자로 못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확 밀렸다가 낙폭이 한 50 정도, 약하면 낙폭이 한 38%. 올라다가 다시 밀리면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그 쌍바닥에서 외국인은 사는데 우리나라 신용 투자자들이 거기서 털린다. 그런 과정의 수급을 깨끗하게 좀 클린화하고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8월 전망에 보면 죄송하지만 8월 달 V자 반등 없다고. 그래서 큰 십자형 밑으로 빠졌다가도 올라오고, 왜냐하면 7월 말 하락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거기서 털린 사람이나 거기서 나 거기서 나도 살 걸 그랬네, 그런 사람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밑으로는 어느 정도 또 하방 경직이고, 근데 올라가면 이번에 위에서 막 샀던 분들이 걸어 놓게 돼 있거든. 심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때도 그러면서 이번 달 상승치를 한 4% 정도, 플러스 4%로 봤는데 다행히 더 올라왔어요. 7,226원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서 다행히 좀 더 많이 올랐고, 밑에 하락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는데 왜 이런 조정이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 조정의 빌미는 항상 다 있죠. 빌미는 항상 지금은 이제 금리죠. 금리고.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큰 십자가 모양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오과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그지 강세 이번 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이렇게 반등이 들어가는 걸로 시나리오를 짰다가 이거 뭐지 그런 건데, 지금은 박스권 조정이 들어갔다.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베센트랑 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프랑스랑 일본, 전 세계 그것도 선진국의 금리가 치고 올라가는 게 그게 제일 사실은 찜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궁금해요. 이 금리를 어떻게 다시 끌어내릴지 그 부분은 궁금한데, 어쨌든 이 박스권으로 보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구조적 요 얘기는 좋은 것 같아. 결국은 금리 상승에는 결국은 실적이거든. 그죠? 그래서 금리를 막 쳐올렸었던 22년에서 23년 7월까지 금리를 쳐올렸었는데, 미국 시장 그때 23년도에 24% 올랐거든. 근데 다 이제 실적주는 올랐죠. 그렇죠. 그때 예. 엔비디아가 시장 주도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곳은 실적밖에 없다. 근데 쫓아다니는 매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쫓아다니면 돼지가 됩니다. 잘못하면. 문상구는 어떻게 네. 봐요? 계속 해왔던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HBM을 루빈 울트라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한다. 요거를 이해는 루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인지하고 레포트를 작성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매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크로스체크 아닌 크로스체크가 된 것 같고, 서술이 어떻게든 쓸 수 있는데 센터링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루빈 울트라에서 HBM 용량을 줄이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메모리를 줄인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항상 AI에 들어가는 HBM, 특히 HBM은 최소 유지해야 되고 아니면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AI가 HBM이나 D램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당 탑재량이 줄면 안 돼요. 근데 왜 줄었나? 일단 비싸고요. 뭐 공급 부족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맥락으로 가면은 오히려 선급금을 왕창 주면서 증여해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설계를 지금 바꿔서 광학이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루트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예. 그래서 센터링을 좀
계속 잡고서 해야지 계속 그 워딩에 그 왔다 갔다 하면은 판단이 좀 안 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오건영한테 반도체 질문이 틀림없이 오늘 갈 건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반도체요? 그냥 투자 포인트, 저는 그냥 그렇게 크게 정리했는데, 상반기 투자 포인트와 지금 투자 포인트가 변한 게 있냐라고 보면, 제가 생각한 상반기 투자 포인트는 메모리 쇼티지,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메모리 기업들의 AI 산업군 내에서의 위상,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거였다면,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일단 밸류 리레이팅은 없는 걸로 된 게 맞는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는 유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위상이라고 하면 위상은 올라간 게 맞는데, 문제는 그 팀쿡 CEO도 말했다시피 지금 본 코스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를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아니라 저기 창신 메모리 걸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지위가 올라가는 건 분명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격이나 압박이나 경쟁사 진입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냥 이익 추정치 올라가는 거 보고 몰빵하면 됐다면 하반기에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비중을 낮춰서 시장 비중 정도 한던가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애매하게 답변이 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장이 다시 무너지는 장이 아니고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오 과장이 핵심은 잘 얘기했는데 변한 거 별로 없어요. 변한 거 없고 단지 이제 엔비디아의 그 정책, 네. 그건 살짝 변한 거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미래에 대한 컨센이었는데 그죠? 그거 변화된 거는 있어요. 거기다가 팀쿡이 중국 반도체. 근데 중국 반도체는 내가 봤을 땐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져요. 오히려. 엔비디아는 뭐 전선왕이 하는 대로 가는 거고. 근데 중국 반도체를 쓴다? 중국도 중국 내에서 지금 자금률이 100%가 안 되는데 뭘 미국에다 팔아. 근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팀쿡이 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중국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애플이라는 거지. 애플이니까 그 DDR5라 뭐 이런 거 얼마에 공급할 수 있어 하면 옛날 같으면 애플이 전화 왔네 하면서 그지? 시중에서 20불 거래되면 저희 15불에 드릴게요. 아마 요 얘기를 기대하면서 전화했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창신에서 메모리요? 네, 지금 21불 시장에서 21불 하고 있는데 네, 21불 예, 주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더 싸게 안 되냐? 한 15불에 안 돼?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게 팔 이유가 없지. 중국 업체들한테 비싼 가격에 지금 다 팔고 있는데, 팀쿡 입장에서는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애플인데. 그래서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쓴다. 저는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이 답을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김선혜 연구원, 저도 최근에 그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한국경제 네, 반도체 1위 애널리스트고 어제 나왔죠. 경제님하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 그거 봤었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김선혜 연구원 그 영상도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쭉 보면서 별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는데 수급이 지금 저는 꼬였다고 봐요. 이번에 2배짜리 막 들어가고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펀드 매니저 설베이에 아직도 쏠려 있잖아요. 이 쏠려 있는 요 매니저들하고 투자자들의 캐피슐레이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캐피슐레이션은 이번에 좀 지나치게 오버슈팅 됐던 그 가격의 부분이 내재 가치에 머물지 않고 더 빠지거든. 이번에도 더 빠졌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가격 사이에서 막 엄청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아니 왜 이 정도까지 빠지지? 막 이러면서 왜 이 정도까지 빠지지 하면 또 사야지. 사는 게 저는 하여튼 9월 중순 언저리에 사가지고
10월 실적 때 이제 숫자를 딱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를 딱 보여줄 때 약간 정신 차리게끔. 그래서 또 반등이 좀 들어온다고 봐요. 뭔가 꼬였을 때, 제가 옛날에 파생할 때에 세웠던 원칙인데, 틀리잖아? 틀리면, 그날 얼마를 잃으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어제 이런 거 만회해야지. 하면서 또 덤비게 되는데, 어제 틀렸잖아. 어제 어쨌든 시장을 잘못 본 거잖아. 그러면 오늘도 내가 시장을 잘못 볼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야.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빨리 만회해야지 들어가다 보면 이거 도박하면서 돈을 잃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더라고. 마음이 더더욱 막 이 승부욕이 강할수록.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 중에 저희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사업으로는 성공했는데 주식으로 도대체 이놈의 주식 했다가 많이 이러시고 열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 사업가적인 승부욕으로 덤비게 된다는 거죠. 덤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파생할 때 세운 원칙은 3번 잘하고 1번 틀리면 일단 틀렸을 때 그 다음날은 쉬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쉬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이 손을 묶어놔야 돼. 손을 묶어놓지 않으면 여기서 매수 잡으면 먹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또 손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잃는 흐름을 끊어줘야 돼.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김성근 감독님. 김성근 감독님이 딱 안타 연속 2안타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투수 교체해버려. 그러면 이제 상대는 막 기세가 이제 막 살아나는데 운동 스포츠나 이런 게 보면 흐름이잖아. 그렇죠. 상대가 이제 살아나는 흐름이고 우리는 이제 무너지는 흐름인데 거기서 갑자기 투수 교체. 그러면 투수 교체하면서 나와가 연습구 던지고 막 하는 사이에 이 상대의 기세가 이렇게 꺾이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이 심리 게임에도 유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매매가 내가 지금 꼬여 있다 싶으면 쉬는 게 상책입니다. 쉬면서 조금. 그래서 아까 창민 프로가 50% 현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조금 관망해야 돼. 관망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관망해야 되느냐? 이 조정장이 어쨌든 10월 말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조정장에서 내가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요 매매를 할 자신이 없으면 관망. 하이닉스 40조 원 그 자사주 매입 소각에 관한 코멘트를 한화 박준영 연구원이 해주셨네요. 관련된 내용 바로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시작에 좀 불과하다라고 하는데요. 8월 18일 종가가 166만 2천 원인데 기준 취득 예정 주식수는 2,407만 주로 발행 주식수의 3.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20일부터 최대 3개월간 장내 매수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8월 19일 종가 150만 원 기준으로는 약 2,667만 주, 발행 주식수의 3.6% 취득이 가능한 규모로 보여지고 회사는 25년에서 27년 누적 프리 캐시플로우의 50% 이상을 환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향후 환원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비중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방식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때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가지고 투자자들이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 향후 주주 환원 재원 약 245조 원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당산 하이닉스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2025년에 28.8조, 26년에 191조, 27년에 270조, 3개월 누적 약 500조 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최소 환원율 50%만 적용해도 정책기간 총 주주 환원 규모는 약 245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매년 프리 캐시플로우의 50%를 그에 환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책기간 전체 누적 프리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최종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40조 원은 26년 프리 캐시플로우에 대한 환원이라기보다 향후 대규모로 예상되는 3개년 총 환원 재원의 일부를 조기 집행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고요. 아직 프리 캐시플로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제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은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50%가 상한해서 하한 개념으로 바뀐 만큼 실제 환원 규모는 245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주당 가치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보자라고 하는데요. 150만 원 기준 발행 주식수 약 3.6% 매입했을 때 전량 소각하면 EPS는 약 3.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정책 기간 내에 환원 재원 약 245원 중 절반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쓰여도 누적 규모는 120조 원을 상회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주가 상승 시 동일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주식수가 줄어드는 만큼 저평가 구간에서 추가 매입을 조기 집행할 요인도 있기 때문에 향후 100조 원을 크게 상회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지속적인 주식수 감소와 주당 가치 상승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하루에 그럼 얼마씩 살까를 봤는데 SK하이닉스 원먼스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9조 정도 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니까 기간은 92일인데 주말, 공휴일 다 제외하고 보면 62거래일입니다. 그 3달간의 동안 실제 주식시장 거래일이 62거래일 동안 40조를 사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하루에 6,400억 정도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하루에 거래대금이 9조 정도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9조 원에 6,400억이면 약 7% 정도 하루 거래대금에서 사야 된다 볼 수가 있어서, 그래도 7%면 꽤나 큰 금액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발행 주식수의 3.3%에 해당된단 말이죠. 딱 오늘부터다, 그죠? 오늘부터 최대 3개월 동안 매수해서 전량 소각. 오늘 이미 65만 주 정도 산다. 오늘 벌써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6%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6%. 네. 삼성전기, 무라타, 타이오, 유덴 이렇게 3개 회사의 가동률인데 거의 풀캐파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별 MLCC 탑재량, 이전에도 가져왔던 표인데요. 각 제품군별로 MLCC가 몇 개씩 들어가냐인데 스마트폰이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다 해요. 그리고 자동차가 6,500개, 일반 서버 2,000개. 근데 이 자동차 전기차로 가면은 훨씬 더 많은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허퍼 서버에서는 25,000개, GB200에선 33만 개. 33만 개. 네. 와. 베라에서는 57만 개. 와.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심텍도 가져왔고 MLCC 밑에 것도 가져왔는데, 먼저 삼성전기 이야기니까 아래 삼성전기 MLCC 쪽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원님의 추정치가 합당한가에 대해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계산을 또 해봤는데 2분기 분기보고서도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MLCC의 단가를 보니까 한 개 분기만에 가격이 5원에서 지금 개당 5.87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급격하게 한 17% 정도 QOQ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가격, 아까 위에 자료에서도 있었지만 한 10에서 30%씩 제품군별로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분기에도 분명히 이런 가격 상승분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3분기는 한 6.4원까지. 근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10% 가격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봐서 보면 6.4원인데, 그렇게 보면 MLCC의 매출이 1조 9천억에 영업이익이 3,700억 정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님의 컴포넌트 3분기 예상치가 한 3,800억인데 제가 숫자가 좀 더 낮긴 하거든요. 아마 가격 상승을 좀 더 불케이스로 봐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평균 단가는 6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분기나 2분기가 좀 낮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매출이 7조,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1조 2,6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연구원님 추정치나 1조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향후로 보면 27년에는 매출에 한 9조 정도 MLCC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가정한 이유는 ASP가 8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조 2천억에 제가 보는 MLCC 사업부의 적정 PE 배수는 한 50배 정도라고 보는데요. 이 정도의 가속성이면 50배로 보면 110조
정도의 가치는 MLC 사업부에서만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PEG 관점으로도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삼성전기 전사 실적 기준으로 EPS 그로스가 향후 2년간 74%가 나옵니다. 그러면 PEG 1 하면 74배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뭐 빅테크 같이 매년 꾸준히 그렇게 10년, 20년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PEG 0.8배로 계산하면 56배 정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컨센서스 기준으로 내년 실적 56배를 대입한다? 라고 보면 적정 주가 한 2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PEG 1배 주면 뭐 그 이상 가긴 하겠지만 PEG 1배까지는 좀 그래도 이미 한번 다녀왔었기도 하고요. 이번에 240만 그쵸. 원까지 가지 않았나요? 그걸로 대입하면 1배가 아마 넘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추정치가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그냥 거품 영역 정도로 봐준다라고 하면 200만 원 선까지 업사이드 한 50% 정도는 좀 가볍게 열려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사실은 산업의 쌀 같은 거죠. 그렇죠. 역할을 반도체도 하고 있고 MLCC도 하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GB200이라든지 베라루빈 200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 볼 때마다 항상 놀라는데 5원, 6원? 요즘 이제 10원짜리 동전 보기 힘든데 그죠? 이게 수십억 개씩 팔. 수십억 개씩. 네. 그래서 5원, 6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진짜. 그래서 8원까지 정도는 충분히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가동률이 나오길래 저는 이 가동률이 꺾이는 순간 주식 팔아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2020년에서 21년, 22년 하면 가동률이 이제 확 꺾이게 되는데 아마 전기도 21년 주가가 되게 좋았다가 22년부터 맞아, 그죠? 22년 큰 폭으로 빠지잖아요. 가동률 좀 체크 계속 좀 해줘요. 네, 이번에 가동률이 좀 떨어진 걸로 나오긴 하는데요. 그 라인 재배치를 통해서 아마 캐파를 조금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니까 생산 능력이 1분기 때 2,953으로 나오는데 2분기 때 3,200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아마 앞서 자료에도 있지만 라인 재배치 효과 그래서 늘려놓고 이제 또 아마 3분기 때부터 풀캐파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모건스탠리에서 그 원래 전자를 탑픽이었다가 전기로 바꿨었잖아요. 근데 여기 추정치에서는 지금 4.3조 내년에 찍어 놓으신 건데 사실 전기 중에서 가장 높게 국내에서 가장 높게 보시는 분들이 한 4.3조 요 정도 찍어 놓으신 분들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모건스탠리가 최근에 그 탑픽으로 변경하면서 이 추정치를 찍어 놓은 거 보면은 27년도에 5.7조 이상을 찍어 놨습니다. 28년도 아니고 27년에 네, 27년에 되게 높게 보네. 네, 5.7조를 찍어놨고 28년도에 또 50% 성장해서 8.3조 넘게 이익 볼 거다라고 찍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타 반도체 업체들보다는 확실히 그로스는 훨씬 더 세는 것 같습니다. 추정치 올라갈 것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족톡에다가 뭘 올리셨더라고요. 예. 뭘 올리셨나 했더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캠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님의 칼럼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필요한 건 인내심, 규율, 시간뿐이다. 예, 그러면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예언가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특정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할까? 혹은 폭넓은 인맥이 필요할까? 아니다. 글로벌 주식을 통해 부를 쌓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고 이는 세계의 혁신과 성장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올여름 코스피 급락 같은 하락장을 피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뛰어난 종목 선별가가 될 필요도 없다. 필요한 것은 인내심과 규율, 시간뿐이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투자를 시작한 54년 전만 해도 캠피셔 회장님이 주식하신 지 54년. 70 넘으셨을걸요? 그렇죠. 예. 70 넘으셨거든요. 예. 필립 피셔의 위대한 투자가 필립 피셔의
아드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4년 전만 해도 이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장벽에 직면해 있었다는 거죠. 인터넷도 없었고, 중에 정보는 드물었고, 조사를 하려면 도서관 자료를 막 뒤지면서 기업 보고서가 담긴 마이크로피쉬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걸 뒤져야 했고,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가 당시에 통상 2%였대요. 2%. 아, 그리고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차이인 이 호가 스프레드도 커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슬리피지가 매매 비용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분 말씀은 지금은 투자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고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970년 시가총액 기준 세계 20대 기업을 떠올려 보면 그때 당시에 코닥과 제록스 같은 기업이 있었지만 1990년 되면서 그 중에 딱 7개만 살아남았대요. 그리고 2010년에는 5개 줄더니 지금은 한 개도 없답니다. 1970년 때 20대 기업이.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식을 보유하면 이러한 변화에 올라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방금 우리 최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어 섹터도 좋긴 한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이점은 세계에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장 기업에 나도 그 기업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투자는 솔직히 주식 투자는 성장주 투자야. 예, 성장주 투자인데 근데 성장주 투자로 왜 돈을 못 벌게 하냐면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그걸 못 견디거든. 예, 그죠? 그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 최 부사장님처럼 뚝식 나 최일호야. 그죠? 뭐 시장이 왔다 갔다 해도 그 뚝심.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했잖아. 예. 우리 최 부사장이 성질 엄청 급하잖아. 성격이 엄청 급한데 막 오늘 시장 보고 내일 시장 보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매매 안 하잖아. 보면 딱 공부해가지고 새벽부터 와서 공부해서 지금 성장을 이끄는 기업은 섹터는 이쪽이네.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올인 딱 하고 뭐 왔다 갔다 흔들어대도 그냥 뚝심 있게 가잖아. 왜? 아, 요즘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저는 왔다 갔다 안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하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못 견디는 사람. 지금 여기 캠 피셔님이 얘기해 놨잖아요. 인내심, 아, 뭐, 규율, 시간. 그러면 규율이란 건 뭘까? 그게 바로 나의 투자 원칙인 거예요. 투자 원칙. 투자 원칙이나 투자 철학이 없으신 분들이 인내심과 시간도 빠른 시간에 그냥 빨리 돈 벌고 싶고 그죠? 그렇죠. 그 시간도 투자를 안 하고 인내심도 없고 규율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막 돈을 벌기가 힘든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아요? 뭐 아이돌이든 스포츠 스타든 회사에서든 인내심, 규율,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주식 시장은 굉장히 공정하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게 주식 시장은 그 사람의 투자하는 사람의 출생 신분 뭐 돈이 많고 적고 안 따져요. 그죠? 예, 안 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공정한 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주식 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식 앞에 평등하다. 예. 야, 최 부사장이 요즘 명언을 잘 만드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나도. 신분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없잖아. 예. 그렇잖아. 모든 사람은 근데 주식 앞에 예. 평등하다. 동일한 게임의 룰 앞에서 이제 그쵸? 예,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분 말씀도 투자를 시작할 돈이 부족하다고? 그렇지 않다. 매년 370만 원, 매년 큰 돈 아니잖아요. 370만 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한 달에 30만 8,400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해서 연 8%, 예, 연 8% 수익률로 30년간 복리 운용하며 4억 5,2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연 3,700만 원을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30년 지나면
45억이 되도 그렇죠. 그것도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역 8%. 그죠? 맞습니다. 야, 그 어머니가 오늘 이 칼럼을 딱 올려주셨길래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우리 애매하게 얘기 안 해. 그치? 확실한 거. 확실하게 얘기하잖아. 최 부사장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나도 뭐 방송 나가면 확실하게 얘기하잖아. 그게 좋아요. 그래서 틀렸을 때 욕 엄청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이제 얘기하지. 아니 그 야구 선수도 그치? 타율 3할이면 잘 치는 거 아닙니까? 엄청 잘 치는 거죠. 네. 아니 10개 중에 야구는 3개 안타 치면 잘하는 거고 우리는 근데 3할 하면 안 되지. 6할 7할 그죠? 10개 중에 6개 7개. 근데 틀리는 거 뭐 3개 4개. 아니면 또 그렇기도 해요. 3할이 맞을 수가 있는 게 7대3의 법칙이 있거든. 이 업계 7대3의 법칙은 뭐냐면 맞은 거 3으로 얻은 수익이 틀린 거 7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수익이 남는다는 거죠. 뻥 박사. 네.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알고리즘 짤 때 그게 기본이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승률을 계속 올리려고 하거든. 대부분의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개발하는 선수들이 왜 실패하냐면 자꾸 승률을 올리려고 그래. 승률을 70, 80짜리를 막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투마치 옵티마이제이션 하다가 과최적화, 과최적화 하다가 못 발견해. 근데 승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3번 맞았을 때 수익이 예, 그렇죠. 뭐 사실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10개 중에 1개 맞은 게 나머지 9개 손실을 다 커버하니까. 예, 그 말씀하시니까 또 떠오르는 것이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서는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는 뭐 그러니까 전투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얘기하면 포트폴리오에 한 10개 종목이 있으면 그 10개 종목이 전부 다 플러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중이 높은 게 큰 수익률을 내고 그것이 전체 수익률에 기여하면 되는 것이지 뭐 1, 2%짜리에서 20% 30% 손실 났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왕이사.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사실 야구 선수한테 일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호 선수한테 너 거기서 쳤어야지 우리 설경구 씨처럼. 야, 니 뚱땡이 너, 니 5년 삼진 몇 개 먹은 줄 아냐 뭐 하면서 일일이 맞습니다. 결국은 큰 1년 동안의 수익률 거죠. 예, 그렇죠. 전체 수익률. 그게 중요한데 매번 뭐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선수도 피곤하고 예. 스포터스도 피곤해지고 그렇죠. 자, 방금 제가 미국 팀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 왜 빠질 것 같냐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그게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랬어요. 투기적 거래자. 투기적 거래자고 10%만이 이 펀더멘탈을 보면서 진득하게 가져가는 투자자거든요. 그러면 이 90%의 투기적 거래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센티멘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거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이 금리 그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실제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 90%의 투기적 거래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오과정 얘기대로 6,400에서 7,2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9월까지 저는 이어진다고 봐요. 9월까지 이어지다가 10월, 11월 이렇게 가면서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또 올 연말부터 내년이 상당히 강세장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일 현명한 선택은 내가 컨빅션 가는 그런 주식을 들고 있다면 그냥 계좌 듣고 안 보는 게 그렇죠. 예.
공부하고요. 네, 공부하고. 오늘 최선리 모닝브리프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우리가 환절기에 체력이 약한 분들이 감기 많이 걸리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식의 체력이 약하면 이 변동성에 계좌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체력은 뭔가? 네, 공부죠. 규율. 네. 네, 규율을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변동성장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